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웨딩드레스의 하얀 빛이 채가 시기도 전에 차가운 창고에 갇혀버린 한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모욕과 굶주림 속에서 그 누구의 위로도 단 한마디의 해명도 없이 그녀 곁에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경멸의 눈빛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남몰래 하나의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낳던 날, 그 비밀이 드러나자 그녀를 짓밟던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고 말 한마디 못하게 된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이야기.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과 소중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한 여성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민서, 올해 25입니다. 저는 동해안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인생은 파도 한 번 없이 평온했지만 이 결혼을 시작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결혼한 지 며칠 만에 저는 출구 없는 차가운 쇠창살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은 준호, 저보다 5살 많습니다. 서울 사람인 그는 키도 크고 말솜씨도 좋아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친척의 중매로 만났습니다. 준호 씨는 자신이 큰 가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안도 꽤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가 되어주기만 한다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희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따라 책임감 있는 남편을 만났으니 이제 고생은 덜 하겠구나. 이 늙은 어미는 네가 평안하게 사는 것만이 소원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결혼식은 만난 지 한 달여 만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모두들 제가 운이 좋아 서울 남자를 만났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든 채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바로 제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이 지나자마자 준호 씨는 이전에 다정한 말들을 모두 잊은 듯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냉담했고 저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결혼식 때문에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튿날부터 그는 터무니없는 규칙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허락 없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이웃과 대화를 나눠서도 안 됐으며 친정어머니와의 통화도 절대 길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결혼 전에는 종종 안부 전화를 하시던 시어머니 박 여사께서 처음부터 저를 차갑게 대하셨다는 점입니다. 결혼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제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준호 씨가 저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내를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명령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마당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앞으로 당신은 여기서 지내. 버릇 좀 고쳐야지. 이 집은 게으른 사람 안 받아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창고는 원래 집에서 키우던 큰 개 2마리가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악취와 습기가 숨막힐 정도였죠. 저는 그가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그는 냉정하게 제 옷과 이불을 모두 그곳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으며 저항하자 그는 소리쳤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쉬운 줄 알아? 벌써부터 기어오르려고 해? 한 달 동안 거기서 반성하고 있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저는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말리기는커녕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다루기 힘들어져라고 거들 뿐이었습니다. 창고에서의 첫날 밤, 저는 퀴퀴한 냄새 속에서 웅크린 채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칼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종일 제대로 먹은 것이 없어 배는 굶주림으로 쓰라렸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결혼 전에는 달콤한 말만 하던 남자를 잘못 만난 것밖에는요. 하루하루 저는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 설거지, 빨래, 요리, 마당 청소까지 집안의 모든 일을 해야 했고 그 후에야 찬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다시 창고로 돌아와 잠을 잤고 과도한 노동의 등은 쑤시고 손발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도망칠 생각을 했지만 대문은 늘 굳게 잠겨 있었고 제 휴대폰은 결혼식 날 준호 씨가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밤 저는 몸의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럽고 메스껍고 피곤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주 후 몰래 시장에 간식거리를 사러 갔다가 아는 약사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댁, 혹시 몇 주 건너뛰지 않았어?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임신 테스트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봐. 내 생각엔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사용했고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지만 저를 짐승처럼 가둔 남자의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게. 하지만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이후 벌어질 끔찍한 사건들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준호 씨는 이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낳기나 해. 낳으면 그때 얼굴이나 보지.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임신 기간 내내 저는 이전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배를 감싸 안고 아이를 품에 안을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는 날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그들 가족 모두가 무릎 꿇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신 기간은 제게 길고 어두운 터널과도 같았습니다.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지만 저는 여전히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저를 버티게 한 단 한 가지는 뱃속에서 아이가 부드럽게 발길질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위로받는 듯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가를 위해서라도 엄마는 살아야 해. 꼭 버텨낼 거야. 하지만 항상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 오는 밤이면 저는 창고 안에서 배를 감싸 안고 웅크렸고 문틈으로 들이치는 차가운 빗물에 온몸을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제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는 딸이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고 믿고 계실 겁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아신다면 아마 견디지 못하고 이곳으로 달려오셨을 테고 그랬다간 이 사람들에게 모욕만 당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날이 갈수록 잔혹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반찬으로 나온 나물을 한 젓가락 더 집자 그녀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임신한 게 벼슬이야? 먹는 것 좀 봐. 그 돈으로 내 남편 보약 한 재라도 더 지어주겠다.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어 눈물 섞인 밥을 삼켜야 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 임신에 거의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어떤 날은 술에 취해 벌건 눈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그는 창고 문을 열고 저를 일으켜 세워 한밤중에 청소를 시키거나 터무니없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바로 손찌검을 했습니다. 저는 점차 그가 저를 전혀 사랑하지 않으며 아내로 맞이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저와 결혼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지만 저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임신 7개월에 접어들자 몸은 무거워졌고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준호 씨가 들어와 테이블 위로 물건이 든 봉투를 던졌습니다. 그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당신이랑 뱃속애한테 필요한 물건 몇 개 있어. 하지만 착각은 마. 이웃들 보기 창피해서 사온 거니까. 저는 고개를 숙여 고맙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은 씁쓸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제게 무언가를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왜 오늘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 후로도 준호 씨의 태도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어떨 때는 침묵했고 어떨 때는 이유 없이 화를 냈습니다. 저는 손님이 올 때마다 그가 마치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남편처럼 다정하게 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떠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낮고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뭘 눈치챈 거 아닐까?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닐 거예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날까지만 기다리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저는 창고 안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이 대체 무슨 날이란 말인가? 그들은 저와 제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그들의 모든 대화에 귀를 기울이려 애썼지만 그들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더 이상 맞거나 갇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들었던 이기적인 이유 하나 때문에 잔인하게 학대받았던 여자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 벨이 울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는 준호 씨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어깨를 두드리고 웃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것을 받아들었고 그의 눈빛에서 제가 미처 읽지 못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봉투를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 일이 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제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고 막달에 접어들었습니다. 허리 통증과 피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일을 줄여주기는커녕 여전히 무릎 꿇고 바닥을 닦고 의자에 올라가 창문을 닫게 했습니다. 한 번은 거의 넘어질 뻔하다가 겨우 의자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못 견디겠으면 나가. 이 집은 너 안 붙잡아. 하지만 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아이를 버리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마 저를 낳으신 어머니도 이렇게 힘드셨을 겁니다. 단지 어머니는 사랑받았고 저는 그렇지 않다는 점만 달랐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진통이 올 때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준호 씨를 불렀지만 그는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차에 앉아있는 동안 저는 그녀가 계속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가끔씩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마지막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아이를 품에 안기도 전에 저는 의사 선생님이 잠시 멈칫하며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지만 손주를 안는 대신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막 도착한 준호 씨도 아기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며 마치 누군가에게 밀쳐진 것처럼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분만실은 아기 울음소리를 제외하고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마치 끔찍한 것을 본 것처럼 저와 아기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호 씨를 무릎 꿇게 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만 침대 위에 지친 몸으로 누워 있었지만 머리는 마치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두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갓 낳은 아이가 왜 모두를 그토록 놀라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다가와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분만을 도왔던 여의사 선생님이 다가와 저를 살짝 보고는 준호 씨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아기에게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가족분들께서 산모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특이한 점. 제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보려 했지만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땀과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아이 좀 보여주세요. 저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간신히 외쳤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아기를 안고 제 얼굴 가까이 조심스럽게 데려왔습니다. 단 한순간 저는 모두가 수군대던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기의 오른쪽 어깨에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고 짙은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점은 제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준호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몸에서 본 적이 있는 점과 똑같았습니다. 그 이미지는 제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고 조각나 있던 기억들이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호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도 아이를 보지도 않은 채 그저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방 안은 기계 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이 가득한 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는 제 피와 살이었고 제가 그 모든 고통을 견디며 지켜낸 아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긴장된 상황을 알아채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모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공기와 사람들의 시선은 제게 무언가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 아이 어깨의 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제 곁에서 가끔씩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그 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애틋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제가 아직 임신하기 전 준호 씨 집에서의 어느 오후 풍경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남동생인 삼촌이 놀러 왔었습니다. 삼촌이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팔을 걷었을 때 저는 우연히 그의 어깨에서도 이 초승달 모양과 똑같은 점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않고 침대 끝에 서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해명할 거 없어.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해명을요? 저는 이 아이가 제 아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 준호애라면 절대 그 점이 있을 수 없어. 우리 집안에 그 점을 가진 사람은 딱 한 명뿐이고 너도 그게 누군지 알잖아. 저는 마른 침을 삼켰고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준호 씨가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날들. 제가 창고에 갇혀 있을 때 다른 남자의 그림자가
집을 드나드는 것을 본 기억. 그리고 저를 몰래 훔쳐보던 삼촌의 이상한 눈빛, 등골을 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소리치지 않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아. 그 점은 아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쥔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호 씨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약 모두가 알고 있었다면 왜 침묵했던 걸까? 왜 제가 임신하고 그 모든 고통을 견디며 의심 속에서 아이를 낳게 내버려 둔 걸까? 저는 준호 씨를 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말해요. 제 아이, 누구 아이예요? 준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삼촌, 아이 아빠는 삼촌이야. 제 머릿속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똑똑히 들었지만 마치 누군가 제 숨을 빼앗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껴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왜? 준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삼촌이 오랫동안 집에 함께 살면서 가족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계획에 이용된 장기말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위장이었고 진짜 목적은 저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멈췄지만 저는 나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창고에 갇혀 있던 한 달 동안 그들은 제가 완전히 지치고 의존적이게 만들어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없을 정도로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제가 키울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집 사람 누구도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세요. 준호 씨는 제가 분만실에서 들었던 것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제 앞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기를 꼭 껴안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엄마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널 지켜줄게. 하지만 저는 그 결정이 저를 또 다른 전환점으로 이끌고 훨씬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걷는 발걸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철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는 저와 아이가 집이자 감옥인 곳으로 들어왔음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기를 힐끗 쳐다본 뒤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녀 또한 드러난 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저를 피했고 마주칠 때면 고개를 푹 숙인 채 돈 문제나 집안일에 대해 짧게 몇 마디 던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분만실에서 무릎 꿇었던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 결코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방치되었습니다. 식사는 묽은 국과 나물 몇 조각이 전부였고 갓 출산한 산모에게 필요한 영양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아기를 재우며 베개 밑에 숨겨둔 마른 빵을 몰래 먹으며 기운을 차려야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모든 것을 잊고 잠들어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작게 울기만 해도 저는 깜짝 놀라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아이를 데려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출산한 후
삼촌의 등장은 집안 분위기를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도 그의 눈빛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제 그가 올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여 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별말 없이 멀리 서서 쳐다보기만 했고 그 옅은 미소에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의 점이 제가 결코 동의한 적 없는 관계의 증거이며 모두의 침묵이 바로 공모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의 낮고 음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잘 키워. 어쨌든 내 핏줄이잖아. 저는 몸이 굳어 돌아보지 못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누구 핏줄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다시는 우리 모자 근처에 오지 마세요. 그는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제 심장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물이 담긴 데야 옆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이곳에 계속 머문다면 제 아이가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돈도 휴대폰도 없었고 이 집 대문은 거의 하루 종일 잠겨 있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기회를 찾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생각났지만 어머니를 부르면 혼자서 이 가족 전체를 상대하셔야 할 테고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연락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어느 날 오후 제가 집 뒤뜰에 빨래를 널러 나갔을 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뒤뜰 담장은 이웃집과 맞닿아 있었는데 그 집은 작은 가게를 하는 옆집 아주머니 댁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시어머니가 보지 않을 때 가끔 제게 몰래 먹을 것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새댁, 괜찮아. 왜 이렇게 말랐어? 저는 목이 메었지만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엄마한테 딱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이 집 사람들이 하는 말 믿지 마시고 제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희망의 씨앗 하나를 심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아기를 재우고 있는데 거실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일을 조용히 덮어야 한다. 제가 더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화가 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갚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삼촌이 한 짓은 저도 용납 못해요. 저는 귀를 기울였지만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급히 아기를 안고 잠든 척했습니다. 준호 씨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옆집 아주머니가 빵 봉지 안에 쪽지를 넣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딸아, 조금만 참아라. 주말에 엄마가 갈게. 단 몇 글자였지만 제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말이 되자 어머니가 정말로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대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안으로 들였지만 그 눈은 한 걸음 한 걸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안전한 항구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준비하러 부엌에 간 사이 저는 어머니 귓가에 재빨리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안전하지 않아요. 저랑 아기,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고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알겠다. 걱정 마라. 엄마가 다시는 누구도 널 괴롭히게 두지 않을 테니. 하지만 저는 그 만남이 어머니가 남몰래 준비하고 있던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계획은 모든 진실을 빛 아래로 끌어내고 시댁을 상상도 못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걱정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을 알았고, 어머니가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정하게 굴기 시작했고, 가끔 손주를 안아주거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는 소리치는 일이 줄었고, 때로는 제 침대 옆에 조용히 우유 몇 팩을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경계했습니다. 그들이 양심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막 아기를 눕히고 잠을 재우려는데 시어머니가 준호 씨를 마당으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해. 저러다 쟤 도망가면 어떡해. 제가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을 리가 없어. 그 말에 저는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탈출하려면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가 시댁 식구들을 경악하게 할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흐렸고 먹구름이 몰려와 큰 비가 내릴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아기를 안고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대문 앞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멈췄습니다. 밖을 내다본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뒤에는 흰 셔츠를 입은 건장한 남자 2명과 마치 동사무소 직원처럼 보이는 제복을 입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대문벨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나가서 문을 열었고 어머니를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곧바로 함께 온 사람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몰고 오셨나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어머니는 돌테이블 위에 짐을 내려놓고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시더니 몸을 숙여 손주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제 아이를 볼 때 어머니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늘 확실히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내 딸, 이제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아주머니께 직접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 여사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해명을요? 댁의 따님은 제 며느리고 여기가 자기 집인데 뭐가 문제죠? 어머니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집이라고요? 갓 결혼한 며느리를 창고에 가두고 임신했을 때 죽도록 일만 시키더니 낳은 아이는 끔찍한 벌레 보듯 하는 게요? 이게 정상적인 대우라고 믿으라는 말씀이세요? 마당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었습니다. 준호 씨가 집 안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온 사람들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어머니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은 나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나왔다. 박 여사님과 준호 서방이 똑똑히 말하지 않으면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제복을 입은 여성이 나서서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가정폭력, 불법 감금 및 인격 모독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나왔습니다. 오늘 조사를 위해 나왔으니 가족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드디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제 더는 혼자 참지 않아도 된다고 눈빛으로 말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거죠. 제 며느리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고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어요.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유롭다고요? 내 딸은 하루 종일 대문이 잠겨 있었고 휴대폰도 빼앗겼으며 외출할 땐 감시까지 당했습니다. 얘가 잠자는 곳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용기는 있으세요? 저는 박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변명했습니다.
그건 임시로. 결혼 초에 어머니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임시라고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거기서 지내게 한 게 임시입니까? 준호 씨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땅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모든 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공무원은 가족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박 여사는 마지못해 앞장서서 사람들을 집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안에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낡은 계집, 찢어진 돗자리, 그리고 낡은 개인 물품 몇 개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주위를 둘러보고 박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며느님의 침실입니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있고 싶다고 해서. 저는 쓴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용히 있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갇혔던 걸까요? 저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박 여사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를 미워할 순 있어도 내 딸 인생을 망가뜨릴 순 없어. 그리고 저 아이 문제 발뺌할 생각이라면 내가 모든 진실을 사람들 앞에 밝히겠어. 준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네가 말하면 이 집안 명예는 끝장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으로 비켜서서 공무원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그 점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의 옷을 걷어 작은 어깨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처음부터 마당 구석에 숨어있던 삼촌에게로 쏠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공무원과 함께 온 남자가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혈연관계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박 여사는 숨막히는 비명을 질렀고 준호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삼촌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대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즉시 제지당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꼭 껴안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체면이 깎이는 것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 제가 짐승처럼 갇히고 짓밟았던 그 세월을 위해 정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돌아서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딸아, 이제부터 우리 모녀는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지만 넌 강해져야 해.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아이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다른 문을 통과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계집에 갇힌 작고 연약한 신부가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된 어머니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날들이 제가 겪었던 것보다 더 혹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후 시댁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사람을 시켜 식사만 챙겨 먹었습니다. 준호 씨는 하루 종일 어딘가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왔고 제 눈을 피했습니다. 삼촌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었지만 저는 그가 작은 틈만 보이면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어머니와 경찰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 같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명예와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이 가족이 반격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그들에게는 비열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상대로 사흘 후 제가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박 여사가
갑자기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눈물이 그렁그렁했으며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아가, 내가 부탁할게. 고소 좀 취하해다오. 무슨 일이든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잖아. 일을 크게 만들지 마. 남들이 비웃을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말없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제가 창고에서 웅크리던 밤들, 눈물 섞인 밥을 먹던 식사 시간, 그리고 준호 씨에게 혼날 때 아무런 제지 없이 지켜보던 그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가 고소만 취하해주면 너랑 아기랑 분가시켜줄게. 두 모자가 편히 살 수 있도록 돈도 넉넉히 챙겨주마. 다시는 아무도 너희를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으로는 어머니와 이 가족이 제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되살 수 없어요. 그리고 제 아들의 안전을 몇 마디 빈 약속과 바꿀 수도 없고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눈에는 분노의 빛이 스쳤지만 애써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났지만 저는 이것이 그녀가 협상을 시도하는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 씨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이전의 침울한 모습과 달리 그는 방으로 들어와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이를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민서 씨, 미안해요. 모든 일에 대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삼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지만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침묵을 지켜야만 했어요. 이 일이 터지면 집안이 풍비박산날까봐 두려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메었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와 자식의 안위보다 가족의 명예를 우선시한 나약한 남자를 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어난 일은 지울 수 없어요. 정말로 속죄하고 싶다면 경찰서에 가서 제 편에 서주세요. 그것뿐이에요. 준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처럼요. 다음 날 어머니가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손주를 위해 새 옷 몇 벌을 가져오셨고 동시에 경찰이 진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손주와 준호 씨 그리고 삼촌 사이의 DNA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 걱정대로 그날 저녁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저는 낯선 남자 2명이 대문 밖에서 준호 씨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짧게 대화를 나누고 떠났지만 집안을 쳐다보는 그들의 눈빛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족이 고용한 저를 감시하거나 압박하려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갔고 시어머니와 준호 씨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조사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이 DNA 검사 이야기를 꺼내자 박 여사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쟨 우리 집 며느리고 이 아이는 제 손주예요. 누구도 우리를 모욕할 권리는 없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친손주라면 결과가 증명해 주겠죠. 만약 아니라면 누가 누구를 모욕하고 있는지는 모두가 알게 될 거고요. 침묵이 흘렀고 결국 경찰은 양측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에서 바로 검체를 채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준호 씨는 마지못해 검사에 응했지만 삼촌은 먼 곳에 출장을 갔다는 이유로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안도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안도감은 그들을 협조하게 만들었다는 것 때문이었고 긴장감은 그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데 창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의 그림자가 밖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뒤로 물러섰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림자는 잠시 서 있다가 떠났고 문틈 아래에는 쪽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내 아이가 무사하길 바란다면 검사 따위는 당장 집어치워. 이게 마지막 경고다. 저는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었고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동시에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저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러선다면 저와 아이는 영원히 이 위협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쪽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저것들이 비열하게 나온다면 우리 모녀는 더 끝까지 가야 해. 경찰에 신고하마. 저는 어머니를 보았고 그 눈 속에서 저와 같은 강철 같은 의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우리 모녀의 싸움이 단지 정의를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있을 DNA 검사 결과가 단지 혈연 관계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밀을 끌어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그런 비밀을 말입니다. 검체 채취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손발이 후들거리고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왔지만 진실이 밝혀지기 직전의 순간 저는 여전히 긴장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조사는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니, 준호 씨, 박 여사, 그리고 2명의 경찰관이 참석했습니다. 삼촌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핑계로 자리에 없었지만 저는 그가 무엇 때문에 숨어 있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경찰관이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꺼내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박준호 씨와 아기 사이의 부자관계 성립 확률은 0%입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푹 숙였고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즉시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이 결과는 분명히 잘못됐어. 다시 검사해. 경찰관은 흔들림 없이 2번째 부분을 계속 읽었습니다. 검사 결과 박태식 씨와 아기 사이의 부자관계 성립 확률은 99.99%입니다. 그 숫자들은 마치 모든 거짓을 베어내는 칼날처럼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어머니가 깊은 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고 제 자신은 마음속에 텅 빈 냉기만을 느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이 밝혀지자 저는 여전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네가 시동생을 유혹해서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했어. 이 뻔뻔한 것. 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왜 임신한 채로 갇히고 학대받는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고 진실을 숨기려 한 것은 바로 아주머니 댁입니다. 2 경찰관 중 1명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정 불화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로 기소될 충분한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경찰서로 이관하여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구원을 바라는 듯 준호 씨를 쳐다봤지만 그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진실 앞에서 완전히 저항할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저와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길 위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봤지? 정의는 결국 우리 편이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그들은 계속해서 반격할 방법을 찾을 테니
항상 조심해야 해.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친정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준호 씨는 막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저를 잃고 한때 자신의 아이라 생각했던 아이마저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친정집에서 아기를 재우고 있는데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자 우리 앞에는 삼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거만한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고 깡마른 모습에 눈 밑은 퀭했습니다. 삼촌이 안으로 들어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할 얘기가 있다. 저는 아기를 안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을 막아서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얘기 없습니다. 모든 게 명백해졌으니 돌아가세요. 하지만 삼촌은 끈질겼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저 아이는 내 핏줄이야. 아이를 한번 보고 싶고 조금이라도 책임지고 싶다. 그 말을 듣자 제 안에서 불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가 명예롭게 태어날 권리를 빼앗았고 이 아이의 엄마를 지옥에서 살게 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제가 아이를 키울 테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삼촌은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문을 나서기 전 애매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 일은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 그 말은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훨씬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저는 모든 진실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말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그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했습니다. 네가 갇혀있던 날과 관련된 다른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 엄마가 좀 더 알아볼게. 예상대로 며칠 후 어머니는 심각한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지인을 통해 제가 창고에 갇혀 있을 당시 삼촌뿐만 아니라 낯선 남자 한 명이 시댁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남자는 카메라를 들고 다녔고 창고가 있던 집 뒤편에 여러 번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제가 잠들었을 때 누군가 문 밖에서 쳐다보는 듯한 느낌과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카메라 셔터 소리를 기억해냈습니다. 등골을 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제가 갇혔던 이유가 단지 저를 훈육하거나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럽고 추악한 목적이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감정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제가 이 일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위협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저는 제 싸움이 단지 저 자신만의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욕망과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는 자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모든 것이 밝혀지길 원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길이 더 험난해질 것을 알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창고에 갇힌 연약한 신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였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곧 마주하게 될 다음 진실이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시댁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삼촌이 아이의 친부라는 소식은 독한 바람처럼 온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동정하기보다는 전례 없는 추문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수군거렸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마다 저는 살을 내는 듯한 따가운 시선과 속삭임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견뎠습니다. 이제 제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빛 아래로 드러내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갇혀 있을 때 시댁에 나타났던 낯선 남자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찾아다니셨습니다. 읍내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지인 덕분에 어머니는 그 남자의 이름이 최 씨이며 주로 노래방이나 유흥업소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최 씨가 삼촌과 준호 씨와 함께 집 근처 술집에서 여러 번 목격되었고 사람들이 그가 시댁 뒤편, 바로 제가 갇혀있던 곳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흐릿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꿈결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창고 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비치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린 뒤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사라졌던 밤들. 그때는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떤 더러운 게임의 상품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들을 품에 꼭 껴안았고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이 일을 그냥 덮을 수 없어요. 삼촌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고소할 거예요. 어머니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이 싸움을 시작했으니 엄마가 함께할 거다. 하지만 저들은 악랄할 뿐만 아니라 교활하니 신중하게 계획해야 해. 바로 다음 날 어머니는 경찰서 관계자를 만나 DNA 검사 결과, 초기 진술, 그리고 최 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들은 최 씨를 소환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소식은 어머니 친구를 통해 제 귀에 들어왔고 저는 누군가 그의 도주를 도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 씨,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지금 뭘 건드리고 있는지 모르나 본데. 당신 내나 걱정하라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그가 전화를 끊기 전 저는 즉시 최 씨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저를 걱정하기 전에 당신 자신이나 걱정하세요. 전화가 끊기자마자 저는 아들을 안고 빠르게 뛰는 심장을 느꼈습니다. 두려웠지만 증오가 더 컸습니다. 저는 만약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경찰은 제가 갇혀있던 기간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위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창고로 쫓겨난 과정부터 감금 기간, 그리고 낯선 그림자를 보고 카메라 소리를 들었던 일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중하게 기록한 뒤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당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협박이나 거래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두려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두려웠던 것은 그들의 말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이고, 안도했던 것은 경찰이 이것을 범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한 가족 전체와 홀로 맞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친정집 대문 앞에 서 있었는데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눈은 퀭했습니다. 민서 씨,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어머니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준호 씨가 들어와 의자에 앉았고 그의 떨리는 손은 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사라진 거 알아요. 하지만 사실 그는 멀리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삼촌이 그를 산속 농장으로 보내서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게 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알면 어떡하려고요? 준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저도 그들에게 이용당했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보고 그냥 위장용으로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삼촌 일은 저는 감히 반대할 수 없었어요. 저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한 짓이 혐오스러웠지만 그 순간 저는 그 역시 비겁한 공범자일 뿐 그 더러운 게임의 일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준호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당신이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당신 입을 막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듣기로 당신이 창고에서 쓰러졌던 그 밤 삼촌과 최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한 명 더 있었다고 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구요? 준호 씨는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가족과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에요.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다면 어머니와 삼촌 모두 무너질 거예요. 그의 말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모든 것 뒤에는 더 크고 강력한 모든 것을 조종하는 또 다른 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진실이 밝혀진다면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지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큰 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제가 몇 배나 더 큰 위험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곤히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이 힘없이 쥐어져 있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전례 없는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갈 거야. 네가 다시는 엄마처럼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도록. 다음 날 저는 경찰을 찾아가 준호 씨가 한 말, 그 권력 있는 남자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경찰관은 듣고 나서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라고 했고 보호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이며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저와 아들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진실이 폭발하며 시댁의 완전한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친정집 주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경찰이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가끔 들러 안부를 물었지만 저는 여전히 멀리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이면 종종 오토바이가 골목 앞에서 천천히 달리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저쪽 집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들을 더 꼭 껴안고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모든 것에 맞설 수 있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찰서에서 추가 정보 제공을 위해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그들은 최 씨에게서 압수한 휴대폰에서 출력한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창고에 갇혔을 때 찍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붉게 충혈된 눈, 임신한 배를 감싸고 있는 손. 그 사진들은 명백히 몰래 찍힌 것이었고 일부는 인격을 모독하기 위해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소름 끼치게 한 것은 다른 몇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최 씨가 중년의 건장한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저는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그가 시댁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시어머니가 늘 존경의 어조로 언급하던 강 회장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도내에서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명성이 자자하며 많은 고위층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경찰관은 제 반응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희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 사진들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매했거나 사업상 거래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가 집에 들렀던 적이 있어요. 제가 뒤뜰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그때 안으로 불려 들어갔어요. 준호 씨와 시어머니는 저보고 방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사업 이야기인 줄 알고 신경 쓰지 않았죠.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그들이 당신을 노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것이 삼촌의 우발적인 행동이나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도 채 깨닫기 전에 상품처럼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이야기를 다 듣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서야, 봤지? 이건 더 이상 그들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조직적인 범죄야. 엄마는 저들을 절대 용서 못해. 이틀 후 경찰은 강 회장을 참고인으로 전격 소환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쏟아냈지만 저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권력이 있었기에 분명히 혐의를 부인할 방법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바로 다음 날 저는 발신인 이름 없이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만둬라. 이건 보상하려는 성이다. 계속하면 내 아이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집어들어 열어보자 안에는 빳빳한 새 돈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것들이 입을 막으려고 해. 하지만 이럴수록 엄마는 더 물러서지 않을 거다. 저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봉투와 쪽지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기록하고 제게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갇혀있던 날들,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임신했던 굴욕감, 그리고 저를 둘러싼 검은 음모들을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 속에는 결심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저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다음 희생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은 최 씨의 휴대폰과 강 회장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데이터에서 수많은 증거, 사진, 영상, 그리고 삼촌, 시어머니, 준호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찾아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처음부터 제 결혼은 저를 통제하고 쉽게 이용하기 위한 거래처럼 계획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돈을 대고 삼촌과 최 씨가 실행했으며 시어머니와 준호 씨가 밖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모든 것이 이토록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먹잇감이 된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곁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고 작은 손은 제 손가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가, 엄마는 누구도 널 건드리게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저들이 다른 누구도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경찰은 사건을 확대하며 박 여사와 준호 씨를 수사 협조를 위해 임시 구금했습니다. 이 소식은 동네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한때 그들을 옹호했던 일부 사람들은 이제 침묵했고 저를 마주치면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 회장은 아직 법망 밖에 있었고 그가 쉽게 자신을 끌어내리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수사관은 제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반격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역으로 무고를 당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해했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제 아들 외에는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낯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저는 즉시 강 회장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이번에는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게임은 곧 끝날 것이고 다시 시작할 기회는 없을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제가 두려움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과 며칠 뒤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 사건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강 회장이 온 동네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 회장의 도전적인 전화가 걸려온 지 불과 사흘 만에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제 사건을 갑작스럽게 최고조로 끌어올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맑은 아침이었고 제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데 골목 밖에서 시끄러운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관용차와 일반 차량들이 줄지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길 양쪽에 있던 주민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고 그 행렬 가운데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것이 강 회장의 차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그는 평소처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바로 뒤에 2명의 경찰관이 따라 내렸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민선의 집 사건 때문에 면사무소에 조사받으러 왔나 봐. 세상에 일이 이렇게 커지다니. 강 회장까지 불려올 정도면 정말 큰일인가 보네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집 안에서 문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저 사람을 면사무소로 데려가서 대질 신문을 한다더라. 경찰이 너도 준비하고 오라고 했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어머니께 아이를 맡긴 뒤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면사무소 회의실은 평소와 달리 붐볐습니다. 수사관과 서기 외에도 증인으로 초청된 몇몇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저를 쳐다보는 강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마치 저를 떠보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수사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피의자 최 씨 및 기타 관련자들의 장비에서 확보된 증거와 관련하여 김민서 씨와 강철민 씨 간의 대질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제가 왜 저들 가족의 사적인 일에 휘말려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김민서 씨를 알지도 못하고 그녀가 주장하는 일과는 더더욱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저를 모른다고 하셨지만 어째서 최 씨의 휴대폰에 제가 갇혀있던 사진들과 회장님과 가격을 흥정하는 메시지가 다수 발견되었을까요? 그 모든 것은 경찰이 압수한 증거이지 제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주춤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진은 최 씨가 실수로 보내서 우연히 본 것뿐이고 메시지는 아마 누군가 저를 사칭한 것이겠지요. 한 경찰관이 즉시 감정기관의 서명이 첨부된 데이터 추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저희는 이 전화번호가 강 회장님의 회사 명의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회장님께서 최 씨 그리고 박태식 씨와 물건과 전달 시점에 대해 논의한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제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다른 경찰관이 서류 뭉치와 USB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희가 방금 강 회장님,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추가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그 중에는 강 회장님이 지난달 14일 밤 김민서 씨의 시어머니인 박 여사 자택 뒤편에 직접 있었음을 보여주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 속 시점은 김민서 씨가 사진이 찍혔다고 진술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이번에는 강 회장이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함정에 빠진 거야. 이런 것들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수사관은 엄하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다른 피의자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메시지, 증거만으로도 공범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협조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강 회장은 침묵했지만 저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질 신문이 끝난 후 저는 두 경찰관의 호의 아래 면사무소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 회장이 추가 조사를 위해 남겨지는 것을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한때 그를 의로운 부자로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손가락질하며 끝없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손주를 재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온 동네가 내 시댁 망했다고 떠들썩하더라. 강 회장까지 끌려 내려오면 다른 사람들도 못 빠져나갈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의가 다가오는 기쁨과 함께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강 회장처럼 권력 있는 자가 막다른 길에 몰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직접 전달된 편지,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내 아이를 잃고 싶지 않다면 모든 진술을 철회해라. 서명은 없었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경찰에 제출했고 그들은 즉시 집 주변에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새로운 반격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곁에 앉아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맹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엄마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네가 바로 엄마가 끝까지 싸우는 이유니까. 저는 불과 며칠 뒤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이 일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만들고 더러운 음모부터 배후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진실을 빛 아래 드러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질 신문이 있은 지 불과 나흘 만에 온 마을에 벼락 같은 소식이 퍼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약 10분 길이의 영상이 올라온 것입니다. 영상에는 제가 임신한 채 갇혀있던 바로 그 시점에 강 회장이 삼촌 최 씨와 함께 박 여사 집 뒤편에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어두웠지만 각자의 얼굴, 웃고 떠들며 모의하는 목소리, 그리고 이 자세로 찍어라, 저 각도에서 찍어라라고 지시하는 말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분노와 소름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창고 안에서 배를 감싸 안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제 모습이 그들의 카메라에 담겨 마치 칼날이 심장을 찌르는 듯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소식은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영상을 돌려보며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어떤 이는 경악했고 어떤 이는 분노했지만 어떤 이는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몇 시간 후 경찰이 와서 영상 유포 장비를 압수했습니다. 그들은 영상이 익명의 계정에서 전송되었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볼 때 일당 중 한 명이 손을 씻거나 복수하기 위해 올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추가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 영상이 강 회장과 공범들의 현장, 존재와 그들의 명확한 목적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실을 나설 때 우연히 대기 의자에 앉아있는 준호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초췌해 보였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저를 본 준호 씨가 일어나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 씨, 모든 걸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당신에게 손댄 적도 그 일에 참여한 적도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그저 침묵했고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뒀을 뿐이죠. 준호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돌아섰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변명은 무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앞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몇몇 아주머니들이 저를 붙잡고 작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야 사람들이 당신이 억울했다는 걸 믿네. 안 됐어. 하지만 그 사람들 너무 악독하니 조심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여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아들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웅성거리는 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 동정심이 잠시뿐일 수 있으며 이전에 퍼졌던 악의적인 소문의 여우는 오랫동안 저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강 회장을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안도한 것은 마침내 가장 권력 있는 자도 피의자 신세가 되었다는 점 때문이었고, 긴장한 것은 막다른 길에 몰린 그가 어떤 수단을 써서든 반격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다음날 아침 한 지역 신문 사이트에 며느리의 시댁 고발 사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기사는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하여 제가 자발적으로 시댁에 머물렀고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DNA 검사 결과도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사를 읽고 분노로 몸을 떠셨습니다. 이것들이 당신 명예를 훼손하려고 비열한 수작을 부리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라. 살이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믿지 않을 테니 저는 입술을 깨물고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피해자를 비방하여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흔한 수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법이 저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핵심 증인인 최 씨가 감형을 받기 위해 협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강 회장이 돈을 대고 삼촌이 저를 준비시키고 시어머니와 준호 씨가 은폐한 전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메시지와 영상에서 확보된 증거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진술 요약본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마치 기억 속에 어두운 조각들이 빛 아래로 끌려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아들을 오랫동안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엄마는 여기까지 왔어. 남은 길도 끝까지 갈 거야. 네가 자랐을 때 엄마의 과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 들 수 있도록. 다음 날 저는 이 사건이 불법 감금, 인격 모독, 그리고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판매 등 여러 죄목으로 기소돼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단어들을 듣자 오랫동안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처럼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재판까지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댁은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강 회장은 구속되었더라도 바깥에 수족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네가 아무리 강해도 아직 어린아이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모든 걸음을 신중히 해야 해. 하지만 엄마는 이번에는 정의가 우리 편에 설 것이라고 믿는다. 저는 어머니를 보고 곤히 잠든 아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감사함과 결단력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마지막 여정이 바로 눈앞에 있으며
굳건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곧 있을 재판이 이 이야기를 끝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비밀 하나를 더 드러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비밀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할 말을 잃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동이 트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법원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이웃들부터 시장 상인들, 심지어 옆 동네 사람들까지 몰려와 모두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차에서 내렸고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법원들의 발을 디딘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손은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단지 저 자신을 위한 정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생명과 명예를 하찮게 여겼던 모든 이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박 여사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그 얼굴은 예전의 날카로운 모습과 달리 her숙했습니다. 준호 씨는 옆에서 멍한 눈으로 앉아 있었고 삼촌은 제 시선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강 회장은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예전의 위풍당당함은 사라지고 등이 약간 굽은 무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긴 공소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각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상세히 나열되었습니다. 결혼을 덫으로 계획한 것부터 저를 창고에 감금한 것, 그리고 몰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거래한 것까지 한 문장, 한 단어가 법정 안을 무겁게 짓누르는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 박 여사는 단지 며느리를 훈육하려 했을 뿐 삼촌과 강 회장이 한 일은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즉시 그녀가 삼촌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거기에는 들키지 않게 조심해라, 제 도망가지 못하게 강 회장이 땅 문제랑 준호 일자리까지 해결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가 두렵고 집안에서의 입지를 잃을까봐 침묵했지만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더 이상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악행 앞에서의 침묵 또한 공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의 차례가 되자 그는 여전히 자신은 박 여사 집에 잠시 들렀을 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소셜미디어에 퍼졌던 영상을 화면에 띄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그가 카메라를 들고 각도를 지시하며 촬영하는 모습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법정은 술렁였고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입을 다물었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증인인 최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이미 공개된 사실 외에 아무도 몰랐던 세부 사항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촬영이 끝난 후 강 회장은 최 씨에게 나중에 더 비싼 값에 거래할 수 있으니 원본을 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 씨가 강 회장과 삼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는데 그 내용에는 제가 도망치려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강 회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제가 도망가면 겁을 줘서라도 막아. 최악의 경우 말을 듣지 않으면 저 어린 것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해.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법정 안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고 어떤 이들은 연민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제 손 위에 손을 얹어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재판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재판부께서 죄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는 여성이 없도록 말입니다. 재판은 오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강 회장, 불법 감금, 인격 모독,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판매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박태식 삼촌, 인격 모독 및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박 여사, 불법 감금 및 공범 혐의로 징역 10년, 박준호, 불법 감금 공범 혐의로 징역 7년, 최 씨, 수사 협조를 감안하여 징역 5년. 판결을 듣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극도의 기쁨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개월간의 굴욕과 두려움이 이제 정의의 이름으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법정을 나설 때 많은 주민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는 손을 잡아주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여전히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있었지만 이해와 존중의 눈빛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아들을 안고 툇마루에 앉아 저녁바람이 아이의 뺨을 스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곁에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해냈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었어. 이제는 평안하게 아이 잘 키우며 살자. 저는 어머니를 보고 아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함이 차올랐습니다. 상처는 남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기억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제 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없는 시작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 엄마는 네가 더 공정한 세상에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싸웠단다. 나중에 네가 커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을 권리가 없다는 걸 이해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만약 언젠가 부당함을 마주하게 된다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용감하게 맞서주렴. 밖에서는 늦어른 매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며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장을 함께 닫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들, 그리고 평화로운 날들만이 기다리는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갓 결혼한 신부가 창고에 갇히고 굴욕 속에서 임신하여 마침내 법정에서 자신을 해친 자들과 마주하기까지 단지 정의를 되찾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굳건한 의지로 맞설 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거짓, 교활한 계략도 결국에는 정의의 빛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고통스럽고 부당한, 때로는 출구가 없어 보이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특히 여성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악이 더 깊이 파고들게 할 뿐입니다.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십시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법을 신뢰하십시오. 정의는 더딜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교훈은 우리 자신의 가치는 그 누구에게도 짓밟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누구든 말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과 보호 본능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가족과 사회의 연대와 지지는 악에 맞서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만약 당신이 통제받거나 학대받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성보호단체나 법률기관 또는 기꺼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침묵은 악인의 무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의 관심, 안부 한마디, 혹은 적절한 개입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둠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시청과 공유는 이야기를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동 혹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희망의 빛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든 정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필요할 때 기꺼이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둠에서 벗어나려 용기를 내는 순간 빛은 당신을 찾아올 것이며 그 어떤 악도 그 빛을 끌 수 없을 것입니다.